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를 다루었던 터라 이 건에 관해 이영훈 교수 등의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은 한일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 부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의 생각을 잘 요약한 영상이 있어 일단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116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청구권이 없는지를 설명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겁니다.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왜? 그렇게 강대국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어. 36년 동안 되게 억울해. 그러니까 야, 식민지 배상금 내놔. 식민지 위로금 위자료 내놔. 그리고 우리는 독립군도 있어서 전쟁 좀 했어. 일본하고 만주에서 총을 쏴서 일본 사람 몇 사람 죽였어. 우리 승전국이야. 뭐 낙관지 우리가 승전국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 그거 보상받아야 되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천만의 말씀. 한국은 승전국도 한국은 식민지도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울타리에 같이 살다가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승전국도 아니고 뭐 독립운동 좀 했다고 승전국이라고 하면 그거 사기죠. 우리 승전국 아니고 당연히 우리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와 이승만 학당분들, 즉 뉴라이트 사관을 표방하는 학자분들은 한국의 국제법적인 지위가 전승국 또는 식민피해국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지점을 근거로 삼아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 관점을 전제해버리자면 나름의 인과는 성립하긴 하더군요. 그 인과를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관점이 적용되자면 일본은 한반도에 잘못을 저지른 게 애초에 없는 게 됩니다. 한국은 전승국이 아니므로 전쟁 피해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죠. 또한 식민 피해국도 아니므로 불법 점거를 당했던 피해를 요구할 권리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들에게 일제의 항복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광복의 의미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단지 일본이었던 지역이 행정적으로 분리 독립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 싸우던 이들이 목표를 쟁취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게 철저하게 동화되어 일본의 수혜를 입고 일본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던 이들이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간접적인 여파로 얻어걸린 독립, 그 정도의 독립을 맞았다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애초에 한반도에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징용공들의 배상 청구권 따위가 성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설사 가혹한 노동 조건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가 자국의 국민에게 전시라는 특별한 조건에서 내린 긴급 동원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무슨 위법한 범죄 행위라도 보는 양 배상 판결하라느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달러나 되는 거금을 일본이 한국에게 건넨 것은 도량이 높은 대일본 제국께서 돈 달라고 때를 쓰는 철없는 전직 머슴 국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겠죠. 이 모든 결론이 우리를 식민피해국으로 보지 않는 관점, 그리고 우리를 전승국으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 출발한 결론입니다. 저는 이 관점을 전제로 삼는다면 모든 인과가 나름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론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삼고 있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일단 뉴라이트 진영이 왜 그런 전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입장이 되어 먼저 따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제, 즉 한국의 지위를 식민피해국이나 전승국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전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주권의 이양은 기존 주권자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루어졌던 폭력적인 주권 이양이 아니라
기존 주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주권 이양이다. 바로 이게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이 한국은 식민 피해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주권 이양이 전쟁 피해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침략 전쟁이 발생하여 점령 피해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주권 이양의 합의를 담은 문서에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를 찍어 외교적으로 일본 제국의 주권을 이양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영훈 교수는 우리나라를 2차 대전의 전승국으로 보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나름대로 내세우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의 시작점은 이승만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1948년 건국 이전의 모든 한반도민들은 국제법적으로 완벽히 일본인으로서 관주되는 게 타당하며 한국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당시엔 존재할 수도 없었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광복 이전엔 대한민국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내 모든 민중들은 오직 일본인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 대전 시기에는 분명 대한민국이 탄생조차 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전승국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뉴라이트 분들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의 관점대로 일본의 조선 침략은 마냥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의 생각입니다.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은 분명 한반도의 주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정당한 법통을 지녔던 신빙성 있는 정치 집단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만으로 한정지어 논하고 계신데 사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일제시대와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명분 있는 세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 여기 지향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즉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명백한 명시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야말로 정통성 있는 한반도의 주권자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권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 이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이 한국은 식민피해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피해를 주장했어야 할 주체가 저항 없이 주권을 이양하고 스스로 피해국임을 자처할 주체가 소멸해버린 바로 그 지점에 있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그 주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멸하지 않고 분명히 존재했었던 게 사실이며 분명히 일제에 대한 명백한 배격 의사를 탄생과 함께 줄기차게 표방해왔으며 분명히 독립군 등을 휘하에 두어 지속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펴왔습니다. 지속적인 항전 의사를 견지해왔던 세력이 외세의 불법 점거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퇴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상황인데 마침 그 세력이 현대의 헌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원류화되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그 법통을 이어받은 현재의 대한민국, 즉 우리의 지금 조국은 불법 점거에 부당한 피해를 받은, 즉 부당한 식민지 피해를 받은 식민피해국의 자격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시각을 유지한 채로 대한민국의 전승국 자격 논란을 살펴보죠.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에요. 대한민국이 전승국이 아니라고 봤던 그들의 이유도 2차 대전 당시엔 우리의 정체성이 일본인으로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일제와 맞섰던 교전국으로서가 아니라 일제에 협력했던 일제의 신민으로서 스스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이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따져보자면 그것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라는 정통성 있는 주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모험주에 맞섰습니다. 일본국을 자국으로 여기고 일본에 충성했던 한 무리의 조선인들이 있기도 했지만 일본에 맞서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다른 무리의 조선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상해 임시정부 또는 그 휘하의 독립군이라는 법적 형식과 체계를 이룸으로써 명백한 정통성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물론 역시나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에 연합국의 정식 일원으로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허접대기 같은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것을 큰 변수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뉴라이트주의자분들의 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헌법 조항 앞에 맥없이 무력해질 주장입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분명히 3.1운동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라는 분명한 명시가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이 스스로가 임시정부와 함께 출범했다는 사실을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단지 규모가 허접하고 초라했다거나 법적인 세밀성이 좀 떨어졌다거나 연합국에 공식적인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딴 것들 이유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치면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이끌었던 2차 대전 중에 수립했던 정부인 프랑스 임시정부는 2차 대전 중에 정식 정부로서 국제법적 지위를 완벽히 갖추었기는 했었나요? 그 당시 시점으로선 정식 정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나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치를 피해서 알제리에 임시로 세워졌던 규모적 차원에서 매우 초라한 단체였을 뿐입니다. 동시기에 존재했던 프랑스 내의 나치 부역정부, 즉 비시 정부보다 법적 형식 차원에서만 보자면 훨씬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후에 그 정통성이 무시되었었나요? 결코 아니죠. 결국 규모적 한계의 문제나 형식적 한계의 문제가 그 정통성을 폄하당해야 할 정당한 결격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훗날에 정통성 있는 정부가 그 임시정부를 자신들의 본류로 보고 모든 법통의 근거로 삼는다면 한시적인 규모가 작았고 형식적으로 미비한 게 많았었다고 해도 정통성을 폄하받아야 할 요인이 되지는 결코 못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스스로의 법통의 원형으로 삼았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버렸다면 그 당시 규모가 그 당시 시점에서 좀 초라했건 형식을 못 갖췄건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유일한 정부는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유일한 한반도의 정통정부가 오직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것을 인정한다면 일본 제국의 한반도 점령은 그 자체로 불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 이 지점에서 꼭 유념하실 부분입니다. 한 지역에 대한 정통성 있는 주권 세력이 동시에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한쪽은 부당하게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제가 아니라 주장만 하고 있는 불법적인 점거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본 제국 세력은 동시기에 존재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 부당한 주장을 하는 세력인 게 명백했죠. 물론 한반도라는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쪽은 일본 제국 세력이었지만 현대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따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방했다면 일본이 단지 한반도를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 정통성을 더욱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실질적인 점거는 불법 점거로서 규정되는 것이 온당하며 따라서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를 일본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해석임이 명백합니다. 결국 해방전국의 한국이 법적으로는 식민피해국도 아니고 승전국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의 명백한 명시를 간과한 깊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란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던 한일 청구권 문제 부분도 결국 한국이 식민피해국도 아니고 승전국도 아니라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근거로 했었던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보니 결론적으로 일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애초에 청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셨던 이영훈 교수님.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당신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객관적인 법적 지위, 그 객관적인 법적 지위에 맞는 판단이었던 건가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의 선조 중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일본이 협박하니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덜컥 주권을 넘겨주겠다고 옥새를 찍어준 겁쟁이 선조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선조분들 중에는 새 주인이 올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세할 기회를 잡아보자는 얍삽한 선조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분들 중에는 단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여 조선이 집권하면 조선인으로 살고 일본이 집권하면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던 별 생각 없던 선조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선조분들 중에는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불만을 품고 외국으로 망명하여 자주 독립을 위해 끝까지 힘쓰며 방안을 강구하던 자랑스러운 선조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그리고 그 휘하 독립군에 합류하셨던 선조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조분들이십니다. 여러 유형의 선조분들이 계셨고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여 자격에 맞는 사관을 갖췄다고 자부하려면 여러 유형의 선조분들 중 적어도 어떤 유형의 삶을 사셨던 선조분들이 진정 국가와 민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어렵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지만 그것마저 못하고 계시던 분들이 학자의 타이틀을 내세우며 자유발언을 하고 계셨던 게 현 시국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과 뉴라이트 학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추종하시는 여러 보수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관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합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